여러분 좀 쉬었다 오셨나요? 네. 날씨가 좀 더워지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더위 이렇게 주의하면서 공부 계속 진행해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마음 밝힙니다. 자, 한국학 8번째 시간 8강, 죄송해요. 한국학 8강 세 번째 시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그러니까 8강 두 번째 시간에 그 한국 드라마의 어떤 변화와 흐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세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까지는 주로 한국 드라마의 그 단점에 대한 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은데, 한국 드라마의 약점에 대해서 좀 파악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계속 전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200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서부터 한국 드라마가 이른바 좀 익스체인지, 그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이제 좀 변화의 움직임을 맞이하는 것 나타내고 있고, 그런 변화의 움직임과 함께 한류의 주요 매체 흐름 중에 드라마의 역할이 상당히 이렇게 높게 비약이 됐다, 비상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류의 어떤 시작점이 어떻게 도출이 됐냐, 어떤 시기에서부터 좀 본격화됐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냐 하면,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한류의 시작은 2000년대 이후가 될 수가 있겠죠. 200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가 해외 영화제에서 여러 가지로 수상을 하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이후에 K-팝의 여러 아이돌 가수들과 K-팝 가수들이 나와서 어떤 주목할 만한 활동을 하면서 아시아권에서 여러 가지 활약을 벌이는 것과 맞물려서 한국의 드라마 역시 2000년대 이후로 그 방금 전에 두 번째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막장 드라마다, 가족 드라마다, 저예산에 귀 기울여 있다, 똑같은 이야기를 평행적으로 반복한다라고 얘기하는, 캐릭터가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가 않다라는 그러한 여러 특성들을 변화시켜 왔다는 거죠. 변화하는 노력 중에 한류와 드라마는, 한류라는 큰 흐름 속에 한류라는 큰 흐름 속에 드라마가 편입이 되기 시작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한국의 드라마를 살펴보는 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최근에 한국 드라마의 변화 중에 딱 하나는, 한국의 드라마는 정말 주로 대부분 가족물이나 로맨스에 집중되어 왔어요. 그런데 그 가족물과 로맨스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에서 많은, 상당 부분 이제 벗어났다라는 게 한국 드라마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종합편성 채널이라고 할 수 있고 드라마 전문 케이블이라고 할 수 있는 JTBC나 TVN의 약진, 드라마 플랫폼의 변화의 이제 가장 주역으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KBS, MBC, SBS라는 어떤 지상파 방송국만 견고한 성을 쌓고 있을 때에는 그 드라마의 퀄리티가, 한국 드라마의 퀄리티가 하향 평준화되고 있었더라면, JTBC나 TVN이라는 방송사가 등장을 하면서 어떤 건강하고 긍정적인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된 거죠. 경쟁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또 그 경쟁 구도가 아주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하향 평준화됐다라면 모르지만, 아주 다행히도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는 드라마의 주요 시청층에도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주목할 만합니다. 과거에 KBS, MBC, SBS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의 주요 시청자층은 사실은 젊은 세대가 아니라 어른 세대,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주로 시청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른 세대의 주요 시청자, 여성 시청자들이 주요 시청층이다 보니까 그 주요 시청층의 구미에 맞는 장르만 집중했던 게 사실이죠. 로맨스, 막장, 인생 드라마 같은 거, 가족 드라마 같은 것에. 그런데 젊은 세대들이 JTBC나 TVN이라는 드라마 플랫폼 새로운 것과 등장을 하면서 채널 선택권이 넓어지고, 채널 선택권이 넓어지다 보니까 젊은 층들이 들어오고,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주요 시청층에도 변화가 있다는 감지고,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의 장르나 드라마의 대본의 퀄리티가 높아지고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게 수익률 같은 거예요. 과거의 드라마의 성공 유무를 따지는 거는, 자, 연극과 영화는 흥행이죠. 그러니까 성공의, 물론 작품성을 예외로 하더라도 이 작품이 그래도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그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는 티켓 파워였죠. 영화, 연극은 티켓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는 몇만 명이 봤냐, 연극도 얼마가 봤냐, 그거에 따라서 이 영화, 연극의 중요한 가치가 인정받아요. 드라마는 뭘로 가치를 인정받느냐? 시청률로 인정받았죠. 그러니까 시청률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지상파 방송국만 있었을 때의 주요 시청층이 어머니 세대의 어머니들이었으니까, 40, 50대의 여성들이었으니까 그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소재와 드라마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야지 시청률이 나오니까. 그런데 이 채널 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리고 다양하게 다시 보기라든지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시청권이 소비자들한테 주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청률에만 매달리지 않아도 수익을 충분히 여러 다른 곳에서 낼 수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면서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발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여러분 좀 주목할 만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이게 한국 드라마의 변화 첫 번째 입장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변화 두 번째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한국 드라마는 과거의 가족물과 로맨스물에서 아주 탈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 드라마의 작품 예를 들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비중과 배치 면에서도 좀 차이가 보입니다. 최근 2년간 국내에서 흥행된 작품들을 한번 살펴보면, 로맨스나 로코가 이제 로맨틱 코미디의 줄임말입니다. 로맨스나 로코물이나 멜로물이 아닌 작품들이 상당수 포진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로맨스, 멜로, 가족, 로맨틱 코미디가 거의 이렇게 지배적이었는데, 최근에 2년 동안의 한국 드라마는 그 로맨스나 로코물이 아닌 작품들이 상당수 들어왔어요. 자, 블랙 코미디 장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회 풍자적인 내용인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JTBC에서 방영된 건데, 이 소재는 입시생들, 그러니까 10대의 입시생들과 그 입시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엄마들의 뭔가 상식을 벗어난 경쟁과 음모를 그린 드라마예요. 스카이캐슬이라는 게. 이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가 갖고 있는 상징적인 뜻은 한국 사회가 그 학연 사회, 곧 높고 좋은 학교, 대학교죠. 좋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서로 좋은 자리, 좋은 관직에 진출하거나 역할을 나누는 뭐 그러한 어떤 역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별별 일들을 다 쓰는 그런 웃지 못할 교육 환경, 한국의 교육 환경을 풍자한 작품이 바로 이 JTBC에서 방영된 스카이캐슬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작품은 열혈사제라고, 이 신부 프리스트가 이 세상에 정말 악하고 부조리한 어떤 상황들과 환경들을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내용, 그걸 담은 게 바로 열혈사제라는 그 드라마들이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물 중에는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많은 어떤 인기를 모았어요. 이 스토브리그가 SBS에서 금요일, 토요일 방송된 드라마인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야구 드라마인데, 실제로 야구 스포츠를 하는 드라마가 아니라, 야구라는 특히 프로야구라는 게 이제 여러 선수들을 스카웃을 하고 구단을 운영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들이 가득 차 있는 그 에피소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에피소드들을 효과적으로 녹여내어 있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세계라는 거는 치정극이죠. 이거는 정말 어떤 부부의 어떤 가장 그 악감정의 마지막까지 간 드라마로 평가받고,
그 다음에 이게 메디컬 드라마인데 휴머니티가 담겨 있어서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표현되는 이건 TVN 플랫폼 작품이고요. 그 다음에 웹툰이 원작이 돼서 나온 게 있어요. 이게 그 청춘극 이태원 클라스. 이거는 웹툰이 원작이라서 되게 조금은 신선하고 소재가 기발하죠. 그리고 또 하이에나라는 것도 SBS라는 방송국에서 한 금토 드라마인데 입체적인 변호사 캐릭터를 주연으로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조금 입체적이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다양한 소재의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넷플릭스 OTT 아시죠? 넷플릭스 OTT에서 아예 그 플랫폼의 오리지널로 기획하고 대본을 쓰고 캐스팅을 해서 촬영까지 마친, 그러니까 넷플릭스에서 완전 오리지널로 제작한 드라마인 킹덤이라는, 이거는 좀비물이거든요. 좀비물을 드라마로 볼 수 있다라고는 한국에서 상상하기가 어려웠는데 킹덤도 되게 많은 흥행을 했어요. 자, 이러한 와중에 로맨스가 조금 더 캐릭터가 입체적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로맨스물도 쌍끌이라고 하죠. 이거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이 이렇게 선전을 하니까 본래 주목받았던 로맨스물도 되게 대본이나 소재나 컨셉 면에서 상당히 다양해진 것으로 평가를 받으면서 흥행을 성공했어요.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동백꽃 필 무렵 같은 작품들이 그렇죠. 자, 이게 이제 한국 드라마의 그 장르의 다양성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한국 드라마 그 변화 중에서 또 아까 그 주류를 이루는 게 로맨스물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로맨스라는 그 장르 안에서도 로맨스 멜로 가족극이라는 장르 안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조금은 다양하고 소소한 변주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그것도 어떤 한국 드라마 변화의 양상 중에 하나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 드라마 중에 작년에 아주 각광받았던 드라마가 동백꽃 필 무렵입니다.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얘기하면 이거 그냥 로맨틱 코미디야 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도 있겠지만, 그 로맨스라는 어떤 전통적인 장르에다가 미스테리를 섞었어요. 이런 게 이제 이른바 이제 믹스 앤 매치 융합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장르가 하나면 하나로 규정이 됐었어요. 하나로 규정이 됐다라는 게 뭐냐? 그냥 로맨스물이다 그러면 로맨스 역할만 하는 거예요. 가족물이다 그러면은 가족만 나와서 가족의 어떤 희노애락을 담은 이야기로만 구성이 돼요. 그런데 최근에 융합물이라는 거는 로맨스 플러스 미스터리 혹은 스릴러 플러스 멜로, 뭐 이런 어떤 장르의 믹스 앤 매치가 일어나는 게 바로 융합물의 특징이고, 그 융합물이 주는 소재적 재미는 캐릭터가 일단은 입체적으로 변해요. 우리가 한국 드라마의 약점을 얘기할 때 캐릭터의 평면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장르가 하나로 국한이 돼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로맨스 하나다, 로맨스 하나로 국한이 돼 있으면 이 캐릭터가 평면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주어진 조건이나 여건이 어떤 한계와 제약이 있으니까 그 이상을 전개해 나가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런데 이게 장르가 믹스 앤 매치가 되니까, 로맨스하고 미스테리가 섞이니까, 특히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로맨스에다 미스테리가 섞여버리니까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이 캐릭터가 그냥 마냥 사랑꾼만이 아닌 거예요. 저 주인공 안에 과거가 숨겨져 있고, 저 주인공이 앞으로 어떤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몰아칠지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그 주인공을 응원하게 되고 그 주인공을 따라가게 되는 드라마의 새로운 입체적 캐릭터의 묘미를 더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게 바로 이제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융합물의 특징이다. 한국 드라마가 이런 어떤 변화를 이제 찾아보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과거의 드라마, 한국 드라마에서는 항상 반복되어 온 게 이런 거예요. 항상 재벌 남자, 그러니까 돈 잘 버는 남자와, 그리고 돈은 없는데 그냥 되게 신선하고 활발한 여자. 그래서 돈 잘 버는 남자가
자기의 유유상종이라는 한자성어를 빌려 말씀드리면 그냥 끼리끼리 자기와 어울리는 여성들에게는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다가 가난하고 돈은 없는데 상당히 밝고 순수해. 그런 여자 주인공에게 되게 프레쉬함을 느끼고 이끌리는 그러한 사랑 이야기. 그게 바로 재벌 남자와 가난한 여자의 사랑 이야기의 특징이었고 그게 한국 드라마의 약점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반복이 되니까. 뭐 파리의 여인, 커피 프린스 1호, 시크릿 가든 이게 재벌 남자와 여주인공의 가난한 여주인공의 결혼을 담은 소재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현재 나오면은 이러한 신드롬을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신데렐라 신드롬이 한국 드라마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한테 나타나고 있는 것. 그리고 완전히 그 때를 벗긴 건 아니지만 점점 벗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게 한국 드라마의 변화 양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드라마의 변화 양상 중에는 약간 그 자발적인 동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너무 이러니까 재미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리가 도태될 수도 있어 라는 어떤 측면 때문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 드라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변화의 움직임도 있지만, 또 반대로 플랫폼, 그러니까 타의적 변화에 의해서, 그러니까 외부의 변화, 외부 변수에 의해서 드라마가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2000년대 이후의 환경 변화예요. 2000년대 이전만 해도 한국의 방송사는 크게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거의. 드라마를 볼 수 있는 방송사는 KBS, MBC, SBS 이렇게 방송사가 이제 제한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대 이후에는 이 드라마의 중심축이 바뀌기 시작해요. 종합편성 채널이라는 채널도 늘어났고요. 케이블 TV도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의 방송의 인터넷 TV를 틀어보면 채널이 무려 200개가 넘어요. 그 중에는 드라마 전문 채널도 있고 낚시 전문 채널도 있고 스포츠 전문 채널도 있고 여러 채널들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웹드라마라는 장르도 나오고 아주 짧은 드라마도 나오고 다큐멘터리 드라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들의 드라마가 생산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서 넷플릭스라는 초대형 그 OTT 플랫폼이 들어오면서는 지상파가 이제는 더 이상 드라마 제작의 중심이 아닌 게 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중심이 바뀌었냐? 제작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상파라는 방송국에서 자신들이 이거를 제작해내고 다 컨펌을 하고 움직여 왔다면 그 움직임이 이제는 제작사의 움직임으로 완전히 변했다. 그래서 지상파는 그저 수많은 플랫폼 중에 하나로 이제는 가라앉았다. 이렇게 보는 게 저는 정확한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한국 드라마의 변화 양태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한국 드라마를 조금 이제 오늘 한국학을 마무리하고 한류 매체의 흐름, 한국 드라마 흐름을 마무리를 드리면서 한국 드라마에 대한 총평을 조금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자, 한국 드라마는 사실 2000년대 이전과 2000년대 이후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지상파라고 일컬어지는 KBS, MBC, SBS라는 그러한 방송사만이 드라마를 제작할 수 있는 환경과 제한 속에서 한국 드라마의 주요 소재는 로맨스, 가족물이 전형이었어요. 그리고 로맨스와 가족물의 소비를 하는 주요 소비층이 어머니, 아버지 세대라고 할 수 있는 40, 60대 여성들이 주로 TV 안방극장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가족물과 로맨스, 멜로물이라는 기본 토대에서 보다 자극적인 요소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출생의 비밀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류 안 되는 불륜 관계가 미화가 되는 듯한 약간 그 풍속을 해칠 법한 내용들이 경쟁적으로 재생산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을 일컬어 막장 드라마라고 불렸고, 그런 막장 드라마가 경쟁적으로 생산되어 왔던 것들은 한국 드라마의 흑역사 중에 하나지만 반드시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는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또한 직업군 또한 하나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검사, 의사, 재벌들이 주로 등장을 해요. 자, 이런 캐릭터와 이런 직업군의 등장이 나타내는 바는 한국의 드라마에서의 직업군은 모두 소위 말하는 고소득자의 전문직의 사회로부터 명예를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만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어 있었던 거고, 또 하나는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구조가 이제 팽배하다 보니까 주로 남성들이 여성을 연애물이든 로맨스물이든 멜로물이든 상관없이 초이스하는 입장이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진 재벌 남자가 자기와 끼리끼리 어울리는 여성들, 그러니까 자기와 비슷한 학력과 자기와 비슷한 집안 환경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서는 매력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봐왔으니까. 그러니까 그 재벌 남자가 어떤 순수하고 되게 발랄하지만 돈은 없어. 그런 여성에게 이끌려서 사랑에 빠진다라는 그런 신데렐라 신드롬, 신데렐라 컴플렉스에 기반한 드라마가 한국 드라마의 주류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들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시청자들이. 그리고 그런 것들이 소비가 되어졌고.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없고 리얼리티가 떨어진다라는 말을 솔직히 2000년대 이전의 한국 드라마는 반성적으로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는 그 요소들을 반성적으로 우리가 성찰하는 지점에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은 이해할 수 없는 클리셰와 스토리들도 범벅이 되어 있는 게 2000년대 이전의 드라마 흐름이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은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자, 이게 과거 한국 드라마의 전형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드라마의 전형성이 한국에서 어떻게 변화를 맞이했으며 어떻게 한류 흐름으로 이끌어 왔는가, 그거를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로는 환경이 변하죠. 그러니까 환경이 먼저 변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KBS, MBC, SBS로 대표되는 지상파 방송에서만 드라마가 생산되었던 그러한 약간 하향 평준화될 수 있을 법한 비경쟁 구도에서 많은 케이블 TV와 케이블 채널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덧붙여져서 종합편성 채널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 어떤 하향 평준화되어지는 비경쟁 구도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되어야만 하는 경쟁 구도로 드라마의 시장과 환경이 변화를 맞이하면서부터 한국 드라마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생존 경쟁의 일환으로는 시청층의 변화를 감지한 제작사와 작가와 연출자들과 배우들의 기민하고 영민한 노력으로 인해 시청층의 다양성에 발맞춘 소재의 다양성, 곧 드라마 장르의 변화와 퀄리티 상승이 같이 이루어지고 맞물려졌다. 자, 이러한 변화에 어떤 흐름이 개입이 됐을까? 한류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한류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드라마도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많은 나라와 교류할 수 있는 아이템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간과할 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드라마 시장은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캐릭터에 있어서, 소재에 있어서 다양하면서도 깊이 있는 그런 변화와 진보적 변화를 맞이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진보적 변화에는 제가 아까 비판적으로 말씀드렸던 2000년대 이전에 그 가족과 로맨스 멜로물만이 전부였던 드라마의 약점도 이제는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2000년대 이전 1970년대의 드라마는 외국의 드라마와 비교할 때 한국 드라마가 열악했던 건 사실이지만 스토리 면에서 짜임새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짜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도 한국의 드라마 작가들이 갖고 있었다고 판단되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막장과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넘쳐나긴 했지만 그 중심에 둔 한국의 인간에 대한 이해의 스토리텔링의 어떤 근간은 살아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과거의 시너지까지 합쳐져서 이제 한국 드라마는 한류 흐름에 있어서 주요한 매체 흐름 중에 하나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총평을 내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의 상황에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좀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 양적 측면, 그러니까 생산하는 드라마의 양의 측면이나 퀄리티, 질적인 측면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주요하게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과 기회를 얻은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 드라마가 이제 기존의 틀을 조금씩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점, 그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영화 우리가 같이 살펴본 것처럼 한국의 드라마 중에 재밌는 거 좀 한번 살펴보면서 또 시간 나눠볼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